정치권이면서도 좀 직접 정치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뉴스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철규, 장제원 두 사람이 이름이 지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사람이 그야말로 친윤을 넘어서서 찐윤, 핵심, 실세 중에 실세, 이 정권 다 말아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걸러서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이 마약을 이렇게 거래한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제는 또 장제원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입건이 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보엽 수석님, 네. 먼저 이철규 의원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자가 경찰 출신이잖아요. 치안 정감까지 경찰 두 번째 계급. 그런데 이 아들이 그 혐의로 입건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5개월 정도 됐죠. 그런데 보도될 때까지 몰랐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 경찰 중에서도 전공이 정보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정보에 굉장히 밝고 최근에 그 이명수 기자가 다른 방송에서 한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서 아는 사람도 별로 안 되는 무언가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전화를 걸어서 그건 왜 보도를 하지 않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아니 이자들이 나를 감시하나 전화를 도청하나 이런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 이철규 의원이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정보계통의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아마 과거 자신이 해왔던 일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그걸 몰랐다? 5개월이나 걸린 거에 오히려 이철규 의원의 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묻어둘 수 없고 저 정권도 머지않아 끝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감춰둘 수 없지 않냐 하면서 불거져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뭐 5달 만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보도가 된 것도 된 건데 재미있는 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이 관계자 발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혹시 이철규 의원이 경찰에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제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네. 누가 자기가 받았냐고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네, 기자 간담회 할 때 그렇게 그럼 했더라고요. 제가 받은 것은 없다. 묘하죠. 예. 누군가는 받았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굳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받은 사실도 본인이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좀 추정이 돼서요. 이 사건은 이철규 의원 본인은 아니고 이제 아들 사건이라고 합니다만 이철규 의원이라는 본인의 어떤 현역 의원 신분이 이 사건에 관여가 됐거나 개입이 됐다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언론에 좀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10월 말에 막 이제 뒤진 거죠. 이게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가 났는데 그때는 이제 도주를 한 이후였고 신원 특정이 된 이후에 체포까지 50일 이상이 걸렸어요. 정확하게 53일이 걸렸기 때문에 마약 수사라는 거는 정말 그 적시에 정확하게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 마약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이 복용을 했는지 여부는 뭐 소변 검사나 이런 머리카락 그런데 실기하게 되면은 그게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일단 경찰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범이 있고 뭐 통신조회 등과 관련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건 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특정이 된 이후부터 체포까지 시간이 다소 걸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부분 경찰에서도 그 수사 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현역 의원인 이철규 의원 그것도 완전히 윤핵관 중에 핵심 의원이라는 건 수사하면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좀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진실이 아닌가 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의혹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철규 아들이 액상 대마를 이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힌 경위가 화단에서 막 이렇게 몇 놈들이 뭘 찾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수상해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이걸 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이제 마약을 거래하는 하나의 뭐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이 뭐 윤핵관이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의 그 윤상현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역할을 지난 정부 내내 해왔던 사람이죠. 맹륜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철규 의원이 또 정보경찰에다가 또 치안 정감까지 지낸 사람인데, 자기 아들의 저 사실에 대해서 체포까지 몰랐다? 53일 동안 이제 와서 알았다? 저거는요, 일상적인 사람들도 저렇게 아들이 마약 관련돼서 연루가 돼 있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도 너무 의아한 일인데, 하물며 현직 국회의원의 정보경찰까지 지낸 사람이 몰랐다라고 하니 이게 더 지금 수상하고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공교롭게 장제원 의원 사건까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무슨 뭐 정치적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쪽에서 검찰 출신이니까 뭐 검찰을 동원해서 뭐 친윤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음모론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건 반대고요. 그렇게 음모론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요 사안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철규 의원이 그동안에 권력을 가지고 좀 눌러왔다가 이제는 그 권력의 그 그립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들도 이제는 뭐 안 알릴 수가 없겠다. 이래서 저는 공교로운 시점이 좀 맞아 떨어진 건 있습니다만은 이제 권력이 저는 빠진 임기 말 레임덕 데드덕 현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정치적 해석은 이따가 또 한번 해보고요. 자, 이철규 의원 아들 마약 사건이 터진 지 이틀 만에 또 장제원 이름이 나옵니다. 어디가 있나 했더니요. 그런데 장제원 전 의원은 성폭력 혐의예요. 이게 9년 4개월 전이더라고요. 2015년 11월에. 그러니까 장제원이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인가 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김보희 부총님. 예, 아마 대학교 이름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예. 예, 총장으로 동서대학교. 그 학교에 있었으니까 장제원 의원의 학력이나 뭐 이분이 대학 교수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경영 쪽이죠. 예, 뭐. 경영 쪽 부총장 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나왔을까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난번에 백의종군 하겠다 하면서 총선 출마하지 않고 이랬던 것과도 혹시 연관돼 있던 거 아닐까? 9년 전 사건이지만 9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장제원의 주장은 그거 아닙니까? 9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문제 삼는 거 보니까 배경과 음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고 뭐 중간에 뭔가 그 얘기가 오갔을 수 있고, 장제원 쪽에서는 아마 무마를 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사 불거진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과거에 했던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2018년 아마 당시에 안희정 지사 사건이 터졌을 때였던 것 같은데, 안희정 지사를 굉장히 공격을 심하게 하면서 이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장제원 건이 더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져 봐야 알겠지만 이분이 부총장을 했을 때 업무상 위계관계가 있는 분에 대해서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다면 자기가 했던 일을 가지고 다른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한 아주 행위 중에도 못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안희정 지사 그때 장제원 의원이 아마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을 했었는지 그 한번 들어보시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한 부도덕한 386 운동권 세력의 미투 무력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치졸하게 비서에 대한 성폭력을 남녀 간의 애정행위로 몰아가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인생을 걸고 눈물의 폭로를 선택한 자신의 비서를 남녀 간의 애정행위마저 악의적으로 폭로한 나쁜 여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잔인한 2차 가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애정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더럽히며 구속을 피해보려는 치졸함에 놀라울 뿐입니다. 예. 그때는 눈물이 없고 지금은 눈물이 아닐까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 보도를 보고 좀 궁금한 게 거의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지금 고소를 하면 증거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할 때 이 범죄 명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준강간치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강간죄 사건을 할 때 치상은 법정형이 훨씬 높아요. 이제 강간은 하한이 있거든요. 3년 이상인데 치상으로 하면 5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되고. 왜냐하면 강간죄도 너무너무 비난 가능성 높은데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상해까지 입혔다는 건 더 나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상해를 주장할 때는 근거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고소장이 적기 마련입니다. 이제 보통은 내가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도 이제 상해 범주에 포함되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 근데 정신과 진료를 받은 건 상해로 잘 인정은 실무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직후에 뭔가 정말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서 같은 게 있으면 매우 그건 유효한 증거로 기능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중강간 치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는 뭔가 여기에 뒷받침하는 근거와 논리와 이 법적인 이 논리는 가져가는 걸로 좀 추론이 되고,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 사건의 발생일과 고소장 접수일의 기간이 길면 그걸 이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이 조금 퇴색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보는 경향도 과거에 법원에서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은 이 성범죄라는 게 워낙 특수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시효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법원 판시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게 피해자로서는 기억을 제3자 앞에서 2번, 3번 환기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걸 불사하고 얘기하는 그 동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하고 거짓말로 지어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피해자가 하고 있으면 이걸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범죄의 특성은 목격자가 있거나 아주 명징한 증거가 있거나 아주 직후에 뭐 해바라기 센터나 이런 걸 가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피해자분이 고소까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증명력과 신빙성은 기본적으로 좀 높다라고 법적으로는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과거의 기록을 다 헤쳐보고 그 상황을 항변하겠다라고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좀 귀결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상이라면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상해를 입은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세월이 좀 지났어도 충분히 입건될 만하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요, 이게 음모다, 그리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러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런 말 평소 잘 쓰잖아요.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당을 잠시 떠나겠다,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을 떠나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은 그 페이스북에도 10년이 지나서 뭐 이제 와서 그 고소를 거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피해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의 범죄로 우리가 성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면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무고나 이런 걸로 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단 뭐 당을 잠깐 떠나는 정도로 좀 낮춘 로키로 대응을 좀 하고 있어서 그 의도도 좀 궁금은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수사에 초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수사기관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서 이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해야 될 텐데, 그동안에는 장제원 의원이 3선 의원을 지냈고요. 또 최근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권의 거의 뭐 2인자라고 할까요? 뭐 권성동 의원도 있습니다만은 뭐 누가 더 힘을 가졌는지는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권 실세로 알려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법적 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지역구에서도 단단하게 그 아버지의 영향력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지역 유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피해자가 어떠한 2차 가해나 어떤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보호를 받으면서 전 이 부분은 수사기관이 정말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결과 나왔는데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억울하다. 그럼 그때 와서 뭐 무고든 뭐든 본인이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 자체를 놓고 장제원 의원이 벌써부터 좀 약간의 뭐 음모론 같은 거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수사에 보면 이제 다 나오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어요. 10년 전 사건을 가지고 그 10년간 그 피해자는 어떤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사실이라면. 1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치욕, 그런 상처, 그걸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참 악한 자지요. 악한 자지요. 이 권력의 최정점에서 권력을 마음껏 누렸던 이철규, 장제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저는 뚝이 무너지는 징조라고 보는데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에서 1인자, 2인자 꼽으라면 김건희 다음에는 이철규, 장제원입니다. 그리고 윤한홍, 정점식 뭐 이런 사람들 있는데 권성동은 제가 보기에 별로 뭐 힘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 이건 뭐지? 그리고 또 바로 지금 저지른 뭐 죄가 아니고 그 전 것들이 나오니까 이게 뭔 정치적인 흑막이 있는 거 아닌가? 캐비넷이 열렸나?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김보엽 수석님.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작품 아니냐. 한동훈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한동훈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과 같이 얘기를 해서 한동훈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을 열었을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가능성보다는 서로 간에 통하는 게 뭔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건 검찰 내에서 자기의 조직 보호, 자기들이 다음에 어떤 조건이 들어서야 현재의 권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검찰 권력의 정점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왜 그동안 검찰개혁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왜 검찰을 개혁해야 되지라는 거를 현재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는 겁니다. 검찰은 기소권, 독점권, 기소, 수사 모두 독점하면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마저도 권력으로 써가면서 그동안 자기 편 죄에는 눈 감고 정적이나 상대편 죄에는 가족까지 탈탈 털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음에 현재의 검찰은 존재하기 힘들 겁니다. 물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칼은 죄가 없다. 혹은 어느 조직에나 나쁜 놈들은 있고 대부분은 열심히 일한다. 이런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나마 검찰이 현재와 가깝게 권력을 가장 유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검찰을 좀 알고, 그리고 어쩌면 지금 거리의 여론이나 뭐 이런 걸로 돌아가면 윤석열 잘하면 복귀하지 않을까? 복귀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시즌2가 열려서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면 그중에 한동훈이 되면 우리 권력은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배경에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피해자 문제, 물론 당시에도 장제원은 엄청난 권력자였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는데 떨어져서 잠깐 학교의 부총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선을 하고 왜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큰 고통을 준 사람은 점점 권력이 더 세지지? 이것 때문에 아마 암울했을 겁니다. 암울하고 나쁜 생각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살아남아서
지금이라도 죄악을 낱낱이 밝히고 고소를 해준 그 용기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 아니겠습니까? 나홀로님께서요. 장제원이가 용산이랑 각 세우다가 국회의원 포기한 이유가 있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그랬거든요. 윤석열하고 한참 부딪혀가지고 뭐 버스 올라가고 뭐 그랬다가 느닷없이 스르륵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뭔가 다른 뭐 회유가 있었겠지. 그러면 너 이번에 국회의원 뭐 포기하고 부산시장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보면 나 임마 너 검사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데도 본인의 이런 과오 같은 게 어떻게 작용했는지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금 좀 되돌아보게 하는 지점이 있는 거고, 그때는 정말 백의종군하겠다는 취지로 뭐 정권의 승리로 해서 본인은 이 손으로 물러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도 뭐 이른바 비서실장 설이다 무슨 설 그래서 입각 내지는 일단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결국엔 다 현실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이른바 친윤계로부터 뭐 핍박 아닌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갈등과 각을 세우기도 하니까 명태균 씨 녹취나 이런 부분이 이른바 검찰발 기사 아니냐, 검찰에서 이게 사실상 리크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의도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치권 안팎에 또 분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한동훈 배후 조종설은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검찰총장을 했고 사실상 김건희와 검찰이 저는 한 몸으로 보이는 판국에 뭐 검찰의 주인이 2명, 3명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한테 모든 책임을 물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것도 음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좀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레인덕의 현상으로는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과 경찰도 이제는 비로소 좀 주체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검찰이 지은 죄가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죄값은 또 다 치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런 상황들은 그런 권력 말기에 그런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와 연관된 그런 본인들의 과오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이제 앞으로 뭐 정치를 더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제 친윤들이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을 여기까지 망가뜨린 데에는 검찰의 역할이 컸죠.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주변 범죄들, 특히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덮어주면서 여기까지 이 정권을 썩어 문드러지게 골마 터지게 만들어 온 기여를 했고, 이 장제원 의원의 죄값은 뭐냐면은 그 지난 김기현 당대표 선출할 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거의 미친 소리를 했잖아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은 더 악화돼서 아예 자유통일당한테 넘겨가 버린 모습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원죄가 이 장제원 의원에게는 있다.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시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 계속 나올 텐데 참 보면 그 아버지, 아들 이런 걸 보면서 아들이 뭘 보고 자랐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까 아이디를 연 쓰시는 분인데 매일매일 터진다. 어디? 국짐당. 홍장원 차장 말을 약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계속 터져 나옵니다. 홍준표, 오세훈. 지금 이 와중에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계속 부인하지만 명태균 녹취가 이렇게 또 명태균 쪽의 증언이 막 나오는 걸 보면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지금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홍준표 시장 일단 삐끗했어요. 말을 한번 바꿨어요. 만난 적도 없다. 그러면 뭐 증거를 내놔봐라. 그랬는데 딱 나오니까 한 번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는데 지금 몇 번을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고,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뭐 그동안에 계속 부인했는데 이제 또 드러나니까 끊어내느라고 많이 만났다. 뭐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먼저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여론조사를 아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 돈을 누군가가 대납을 했고 그 대납한 사람이 또 홍준표 시장 대구시의 또 특채가 됐던 그런 것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뭡니까? 뭐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죄명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의혹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고 또 뭐 비공표든 뭐 미공표든지 간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약간의 조작의 흔적도 있지 않느냐가 좀 기본적인 틀거리인데요. 이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다면 공직선거법 위반과 또 정치자금법 위반 다 걸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가 없으면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사실부터 부인할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죠.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와 똑같은 패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명태균이라는 사람 뭐 전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만난 적이 없고 딱 연을 끊어냈다고 했는데 바로 한나절 만에 대통령 거짓말한 게 육성으로 다시금 환기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뭐지? 아, 그렇다면 뭔가를 숨기고 가리고 싶은 사실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계좌가 다 노출이 되고 있고 공개가 되고 있고 이 대납했다는 사람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고 육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죠. 뭐 아들이 주고받았다는 문자, 아들의 친구가 넘겨줬다는 그 명단 이게 다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파고를 과연 의혹을 받는 당사자로서 홍준표 시장이 잘 넘겨왔는가 지금까지 그래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스텝이 꼬이니까. 그럼 앞으로 잘 넘길 것인가 그 부분도 좀 난망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이 구조도를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명태균과 관련된 친명태균 정치인들이 지금 국힘에 있잖아요. 범여권에 있는데 첫 번째가 오세훈 시장이고 두 번째가 홍준표 시장, 세 번째가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제가 이걸 합쳐서 이제 오준석이라고 부릅니다. 친명 정치인 오준석입니다. 이 친명 정치인들 이 오준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합니다. 대납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조작 기술, 조작이 들어갑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조작된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보잖아요. 정치인이. 그러면 그때는 거래가 형성됩니다. 뭔가 이권을 그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를 권력 채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스스로도. 그러니까 권력 채권이라는 게 명태균 입장에서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작게 먹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그냥 대통령 하나 바지 세워가지고 먹겠다. 그게 김종인과 명태균이 가졌던 윤석열 개헌 대통령 만들고 이준석 세워서 해먹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 채권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대납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 이건 수사 사안입니다만은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일단 돈이 간 게 나오잖아요. 후원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럼 돈이 가니까 대납이 나오고 오세훈은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김한정의 측근들, 그러니까 공생과 상생학교의 그 이사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이사로 들어옵니다. 이 권력 채권을 이용한 거래 구조가 나오는 거고요. 이준석의 케이스는 뭐냐?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지금 공표 2개와 미공표 5개 받아본 게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표조사와 미공표조사를 김영선 걸 받아보고 이준석이 거기에 대해서 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김영선의 공천이라는 걸 대가로 주는 겁니다. 물론 그 여론조사 값도 누군가는 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겉으로 드러나서 행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지금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드러난 정황과 드러난 물증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아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것이거나 내지는 타조가 진흙더미에 자기 머리를 처박아 놓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대납과 조작과 거래의 구조를 가지고 권력 채권으로 이해하면 매우 유사한 구조다.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 계속 부인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뭐 아들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들 친구는 뭐 그래가지고 절연했다고 하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건네준 사람, 돈을 건네준 거는 확인이 됐지요. 그런 사람은 또 이건 뭐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내 돈 내고 했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뉴스타파가 입수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역을 보면은 이게 홍준표 관련된 겁니다.
12차례에 걸쳐서 4,370만 원이에요.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또 그 전에 경남지사 할 때까지 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도 몰랐다. 그냥 선의로 해줬다. 장유매 변호사님. 네. 대체로 선의로 해줬다. 나는 뭐 시킨 바 없다. 막 이렇게 하면 결과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거짓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단순히 선의로 이렇게 거의 증여한다는 거죠. 줬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궁색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빌려줬다라는 말인데 그런 주장도 관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단순한 선의로 몇 천만 원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의 대가 관계. 그래서 포괄적으로 뇌물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범주를 묵시적으로 이 청탁관계라는 개념까지 판례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위가 있고 직책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돈의 지원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청탁으로 이어지고 이권과 관여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까지 해가지고 다 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본인들이 나는 그냥 선의로 그냥 모르게 했다. 이게 그렇습니까? 본인을 위한 여론조사인데요. 복당할 때도 여론조사 돌리고 다 비용이 드는 거였는데 심지어 다른 데의 공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것보다 더 비싸게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돌리고 자기 돈을 내지 않았는데 정치인이 이거를 몰랐다?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았다면 이게 범죄에 가담을 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주자들, 의원들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이런 게 진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걸 넘어서 부정선거라고 이름 붙일 만한 사안이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만약에 후보가 돌려본다면요, 제가 아는 바에는 여론조사 업체를 정상적인 데를 골라가지고 자기가 어쨌든 정치자금이든 뭐든 돈을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선관위에다 신고를 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받아볼 수는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건데, 명태균과는 이 정치인들이 계약 맺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명태균이 지금도 강혜경 씨와의 통화를 통해서 나온 게 소위 말해 이제 가라로 만들어라, 가짜로 만들어라. 어떨 때는요, 그냥 수치를 불러버립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거의 꾼과 같은 아주 부정업자와 거래를 정치인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본인들도 위법성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나서고 대신에 명태균이 갖고 있는 저 조작의 기술은 또 필요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인볼브를 시켜가지고 이 판을 짜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과실은 수취하기 때문에 명태균이 뭐라 그럽니까? 오세훈하고 홍준표 껍데기를 벗겨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신감의 본질은 약간 명태균을 활용했던 그 정치인들의 지금 꼬리 자르기,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지만 홍카콜라라고 자신이 그 운영했던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명태균 쪽 여론조사를 했던 것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홍준표 국회의원 복당, 그때 복당 앞두고 여론조사한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으로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5%가 찬성했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고자 합니다라고 올렸어요. 여기 보면 조사 의뢰,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NR 걸로 똑같습니다. 예, PNR. 예. 바로 이거죠.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군다나 돈을 뭐 내라고 한 적도 없다. 뭐 내가 홍준표 좋아서 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죠. 그런데 명태균 씨한테 홍준표 여론조사 의뢰하고 돈 대납한 사람 둘 다 대구시 공무원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지인들이 내고 그 이익은 홍준표 시장이 얻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자랑을 하면서 저걸 명분 삼아 복당을 하고 그 돈 낸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채용 인사로 보답을 해준 거로 보이죠. 이거야말로 일단은. 거래죠.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원래 시원한 말 잘한다고 해서 옹카콜라 네. 청량감을 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 예전 같으면 그 양반이 정광훈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정광훈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야,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 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쪽에 뭔가 도움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언행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홍준표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거 아까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제가 연관된 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아까 그 여론조사요? 여론조사 예. 코카콜라 사진 보시면은 예. 밑에 조사 개요 같은 게 나와 네, 있거든요. 보면 머니투데이라고 나와 있고 미래한국연구소 이거 명태균입니다. 이제 다 드러났죠. P&R이 들어가 있고 예. 조사 날짜가요 2021년 5월 8일입니다. 근데 요거와 연관된 게 요거 일주일 뒤로 가보시면요. 제가 아까 친명태균계 오준석이라고 했잖아요. 오준석에서 석을 담당하는 이준석 의원도 2021년 5월 15일자입니다. 저 일주일 뒤죠. 그때 당시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여론조사 결과를 암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게 그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라고 하고 나경원 의원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누구로부터 먼저 받아봤냐라고 묻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조사거든요. 근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머니투데이 미래한국연구소 P&R입니다. 근데 공표되기 하루 전날에 이준석 의원이 받아보고 그 조사의 내용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1등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모든 기사들이 다 받았어요. 이준석 돌풍이란 기사를. 그 근원이 된 조사인데 그때도 지금 홍준표가 저기다가 올려놨던 저 조사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미리 받아봤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태균과 엮여있는 이 고리가 범죄 구조의 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찰이 아마 들여다봐야 되고 거의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피자 얘기하셨는데 홍카콜라 신인규 대표님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피자 시킬 때 콜라 같이 시키잖아요. 뭐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데 그때 예. 딱 콜라 딱 터가지고 샥 시원하게 마시는데 그때 남아가지고 다시 뚜껑 닫아서 한 사흘 뒤에 드셔보신 적 있어요? 설탕물만 또 콜라 아닙니다. 그렇죠. 홍카콜라. 김 빠진 콜라. 예. 언제적 홍카콜라입니까? 이렇게 지금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윤석열이 결정적으로 획가닥 해버린 것도 지금 명태균 USB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명수 기자하고 명태균 씨 부인하고 통화한 내용이 또 공개가 됐지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근데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신랑이 그때 이 일 터지기 전에 신랑이 저희 집 이제 컴퓨터로 소리 들어있는 녹취 내용, 녹취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이제 신랑이 뽑아서 USB 하는 그걸 했었어요. 저희 컴퓨터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보, 이거 컴퓨터로 이거 하면 다 남을 건데, 만약에 포렌식 하면 이거 다 나올 건데, 이거 작업을 해도, 우리 집 컴퓨터로 해도 되겠냐고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아마 빨리 해결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마 자기 생각에는. 건희 누나가 그죠. 위에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거를 처리해 주실 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때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면 다 나올 건데, 우리가 막 그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신랑하고 저하고. 근데 여기서 했으니까 검찰에서 이제 그 작업한 걸 알더라고요. 아는데 안에 그게, 여기서 우리 컴퓨터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USB로 넘어갔다, 그걸 알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그걸 해가지고,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치, 제가 어제 알았어요.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 믿을 만한 여기저기, 근데 자기가 구속되고 나면 이거를 저 위에 보내라고 이렇게 했나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건희 손에 그게 들어가서 아마, 내가 뭘 두고 있는지, 녹취되고 두고 있는 거 알 거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저희 변호사님 말씀으로 그걸 똥볼을 찼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명수 기자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통화가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신기해요. 뭔가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러니까. 묘한 매력이 있으신 예. 기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명수 기자는 그런 마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지금 명태균 씨 부인이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돼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 게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는데 뭐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얘기할 거면 한도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요, 그 남상권 변호사가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 명태균 친명 정치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떨고 있니?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이 입을 열면 지금 30명 정도 구체화해서 지금 다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국회가 부르면 본인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 목발이라도 짚고 자기가 지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진일보된 자세라고 봅니다. 그동안 명태균이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자기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판을 짜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진실이라도 밝혀야겠다라고 좀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 향후 앞으로 한 2주 안에 아마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좀 터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연루된 정치인들은 나 떨고 있니처럼 아마 밤잠을 못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뭐 특검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이것도 뭐 사실은 창원지검이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 받고 나서 거의 뭐 9개월인가요? 한 1년 있다가 다시 들춰보고, 심지어 창원지검의 강혜경 씨 측에서 냈던 이 녹음 자료나 뭐 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자료들을 충분히 다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는 다 빼놨죠. 그 위에 이제 윗선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타겟팅은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들에 대한, 혹은 뭐 지금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뻗어나갔어도 지금 시간이 지금 이미 다 수사가 됐어야 될 시간인데 이제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혜경 씨의 변호사라든지 명태균 씨 측의 변호사들이 이제 와서 이걸 수사를 한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으로 수사가 올라왔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7일이니까 오늘까지도 지금 출장 조사를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이분도 수사를 또 추가적으로 받는다라고 하고, 더불어서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간의 대질신문도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용남 의원께 이건 먼저 좀 드려야 되겠네요. 뭐 대질신문이라는 거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진술이 맞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대목도 드러날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에 방점을 검찰이 찍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각자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얘기가 틀려. 같은 얘기를 하면 굳이 대질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둘이 얘기가 충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은 어느 부분에서 충돌을 하고 있을까. 네. 여태까지는 우리는 명태균, 김영선은 한 몸처럼 인식을 했었는데 예. 둘이 대질을 한다? 그럼 각자 주장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예.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 본인이 왜 세비의 절반을 줬잖아요. 세비 반띵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틀린 건가? 근데 그걸 갖고 대질을 할까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어떤 걸까요? 혹시 유추해 보신다면? 아무래도 윤석열 부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양자의 기억이나 진술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사소한 부분에 다르다고 지금 세비 반띵 아무도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예. 예. 지금 지금 그것대로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 그거 뭐 그러든지 예, 말든지 예, 뭐.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른바 공천 개입 예. 내지는 국정 개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예. 그리고 누구가 관여됐느냐라는 예. 것이고 이른바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주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한 게 어디까지냐인데, 그런 부분에서 양자의 진술이 틀리지 않고서야 대질 조사까지 하겠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유정 의원님, 혹시
고 검찰이 대질 조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라는 게 혹시나 뭐 그런 이 사건에 대한 뭐 책임 여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태균은 어떠한 특정 사안을 두고 명태균은 이거 김영선이 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그랬다라든지, 김영선은 또 아니다 이거 명태균이 나한테 시켰거나 아니면 어떤 지시, 어떤 뭐 압박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든지 뭐 그런 차원에서 책임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에서 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한 군데서 조금 중심 잡고 이렇게 딱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보세요. 일부는 창원지검에 있고요. 일부는 중앙지검으로 올려보냈어요. 일부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검이나 대구경찰에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수사가 뭔가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서로 진술이 다르다는 맥락에서 그 본다면 저는 명태균과 오세훈, 명태균과 홍준표 이 대질 신문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 예. 서로 완전히 얘기가 다르니까요. 네. 그리고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도 지금 김영선 의원 구치소에 이제 구속된 이후에는 별로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고 예. 명태균 씨만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씩 계속 이제 그 증거들을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이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은 7불사 가고 나서 그때도 기자회견 하려다가 멈칫했던 게 네. 뭔가 다른 그때 왜 김건희하고 통화하면서 김상민 도와주고 당선시켜주면 장관이나 공기업 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받아보려고 뭔가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했던 게 아닌가. 아. 개혁신당의 비례는 뭐 잘 얘기가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계속 극구 부인했던 건데 명태균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미묘한 차이도 있고 진술이 좀 다르거든요. 예.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그때 또 여의도에 쫙 돌았던 게 어디 가려고 한다. 그래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돌았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진술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김건희하고 통화하고 나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딱 잡아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네. 돈 없으니까 이제 이게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대납하게 하겠다. 그런 예. 통화도 했었다는 등 이러니까 자고 나면 계속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딱 잡았대도 언젠가는 명태균 오세훈, 명태균 홍준표 대질신문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네.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따라가 보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여론조사 비용 대납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하는 단계라고 뭐 보도에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우리 두 분 다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잖아요. 김건희한테 딱 붙어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도 명태균이 막 윽박지르면서 김영선한테 한 적이 있어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막 종합해서 따지고 보니까 이 대질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내용들은 굉장히 뭐 많았던 거네요 이미. 아니 기본적으로 윤건희는 국민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네. 통화 녹취 내용 다 확인했기 때문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감추고 말고 할 것도 없고 네.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천에 개입을 해서 네.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게 만들어준 것은 다 확인이 됐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KBS 보도입니다만 2월 27일, 28일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이 대리 질문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대리 질문을 했던 가장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진술에 의하면 오세훈이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직접 여론조사 비용을 줄 수 없으니까 김한정 씨 통해서 2천만 원 정도 내가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하겠다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오세훈 측이 야 그거는 명태균의 주장이지 그랬는데 김영선 전 의원하고 대질 질문했더니 김영선 전 의원도 유사하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납 관련돼서는 크로스 체크를 좀 거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세훈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명태균과 김영선 두 사람은 그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건 이제 KBS 취재 결과입니다만 예, 일치된 내용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흘러나왔으면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검찰이 이 내용들을 확보하고 있다. 네. 그러면 오세훈은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걸 인지했다. 네. 하지만 자기가 돈을 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면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다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문제는 오세훈이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오히려 본인이 훨씬 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가 말을 계속 바꿨잖아요. 예. 뭐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더니 4번 만나니까 4번 만났나 잘 모르겠다 확인해봐야겠다. 네. 한 7번 정도 만났다니까 우리가 7번 정도 만났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세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또 희한하게요. 홍준표보다 타겟이 오세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첫 타겟이 오세훈을 거의 제가 볼 때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이 흘러나가고 있는 그래서 거죠. 사실은 의심을 네. 받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예. 네.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을 비교하면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훨씬 길고 그렇죠. 뭐 경남지사 시절부터 따지면 그러니까 훨씬 길고 또 뭐 관여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네.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맺어진 인연이고 딱 그 지점 앞뒤로 몇 달인데 홍준표 시장이 훨씬 길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타겟팅이 오세훈이 첫 번째인 것처럼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보도도 잇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검찰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구도를 보면 네. 이런저런 주자 중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중도 탈락 내지는 출마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예. 그러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사람은 누구냐? 한동훈? 누가 뭐래도 한동훈 전 대표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지층의 겹침이라든지 이미지를 봐도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을 봐도 예. 가장 극렬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김문수 장관이고 예. 그다음 반대 입장이 홍준표고 예. 오세훈 시장이 중간자적 입장이고 그리고 탄핵 찬성 입장이 기울어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중간에 빠진다면 지지층의 이동이 가장 많을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거든요. 예. 근데 왜 홍준표보다 오세훈이 먼저야? 그 의문이 들죠, 이거는. 예. 그러네요. 우리가 한번 쭉 흩뿌려 보면요. 예. 이철규, 예. 장제원, 오세훈, 삼부토건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갑자기 흐름이라는 게 왜 다 나오지? 그러면 이게 뭐 친윤에 대한 공격, 삼부는 김건희에 대한 공격. 그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럼 검찰과는 좀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나 앉아가지고 검찰 보고 너 시켜오면 검찰이 할까? 그러지는 않을 건데 친윤 검사가 있고 친한 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친한 검사들이 거의 박살이 내부에서 났는데 최근에는 기지개 피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슬슬 흘리면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들이 예. 꽤 많이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은 진짜 나쁜 인간이다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아니 근데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이란 추정, 전제를 한 추정, 겁니다. 추정, 예. 추정.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명태균이 내가 국민의힘 정치인 30명 죽일 수 있다. 증거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대선 주자급으로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세훈이 왜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의 행보가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구도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미 무수히 많은 인터뷰와 통화 녹취를 통해서 어떤 성정을 갖고 있고 사실 자기가 자기 손에서 대통령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내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 구속된 상태지만 24/7 뭘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중에 사면 받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의힘 경선판을 내 마음대로 짜가지고 누구를 올리고 내려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좀 흔들어 볼까? 이 생각을 김유정 의원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능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추가적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명태균과 대질 조사를 할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만 있는 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을 뭐 2차 대질 조사를 또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인물과의 대질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홍준표나 오세훈을 날릴 만한 보도들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나중에 대선 경선판이라는 게 명태균이 원하는 판대로 되려면 어떻게 짜여지는 게 맞을까요? 저희가 내재적 접근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 꽤 여러 명이 될 것 같죠, 대선 네. 주자가. 네. 그런데 4명으로 일단 컷오프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체로 우리가 보는 그 시각은 거의 엇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으로 압축은 될 거다. 그럼 명태균이 그게 낙을 시키면 그게 이제 여야 뭐 마찬가지 예. 공통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세훈, 홍준표가 날아간다는 전제하에 김문수 대 한동훈인데 예. 보수가 희망을 가지려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을 가지려면은 뭐 본선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김문수는 안 되니까 한동훈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룰이 지금 5대5잖아요. 예. 당원 반, 국민 예. 반 이렇게 되는데 그 룰을 고칠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컨텐츠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 그럼 네. 어차피 우리가 크게 지금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가운데 예. 차라리 김문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도 꽤 있을 거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4명이 컷오프돼서 올라갔을 때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예. 그게 관전 포인트예요. 4명이 올라간다는 거는 대부분 생각이 일치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김용남 여야 전 할 것 없이. 의원과 우리 김종국 박사님 생각도 좀 들어볼까요? 명태균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명태균 뇌구조로 판단해보는 국민의힘 경선판이기 때문에. 네. 예. 아니 근데 일단 명태균 씨가 적어도 국민의힘 경선판을 짜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명태균 입에 의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황금펀 세대의 USB.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의 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수사라고 하시면 검찰이 이 판을 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를 잘못하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드러난 증거를 다 이미 시간은 충분했어요. 몇 달 동안 다 취업을 해서 예. 증거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맞고, 예. 사실은 수사 순서를 정하자면 김건희가 1등이지, 사실은. 아. 네. 그 다음 주요 정치인 순으로 가는 게 맞죠. 아, 예. 근데 1번을 안 하고. 다 빼놓고. 그걸 쑥 빼놓고 대권 주자 중에 인연이 가장 짧았던 사람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씨는 아마 오세훈 시장에 대한 감정이 제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를 한 번 쓰고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망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악감정이 예. 많을 수 있죠. 그러다 예. 보니까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인데, 예. 명태균 씨의 생각과 국민의힘의 이른바 친윤 핵심들의 생각은 전혀 다를 겁니다. 명태균 씨는 본인의 추후의 사면이나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판을 짜고 싶겠지만, 예. 친윤 핵심들의 생각은 대선보다는 차기 총선에 넘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뭐 어차피 야당원 해도 돼. 예. 나중에 누가 정권 잡든 우리는 또 야당으로서 비판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 가고, 근데 다음에 내가 또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를 누구를 세워서 그 사람이 차기 당권도 이어서 가져가고, 예. 그게 총선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당권이 친윤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예. 당권을 장악하는데 더 주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하는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가장 결정적인 게 누가 기획을 했거나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지금 아들 사건이 있고, 그리고 현역은 아니지만 복귀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친윤 그룹에 얼마든지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장제원 전 의원이 사실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당도 떠난 데다가 지금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친윤 핵심 그룹의 의도하고도 달리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판이 그렇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그러니까 이제 당내 어떤 주류 세력을 밀어내고 차기 총선까지 보는 당내에 이제 그림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이제 검찰이라는 칼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라는 추정까지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종업 박사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된 이상 명태균 피셜보다는 지금 어쨌든 칼이 되고 있는 검찰이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이긴 해서, 뭐 사실 파면 선고가 나게 되면 오히려 더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야, 이걸 어떻게 탄핵을 안 시켜? 상식이잖아요. 네네. 그럼 윤석열은 자연인이 되는 거겠죠? 그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탄핵당한 정당의 후보를 국민이 선택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결론적으로 상황이면 대통령은 탄핵될 거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 5월 달에 열리면 적어도 국민의힘 후보는 안 될 거다라는 상식적인 것을 우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도 다 알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뭐 당 깨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을 깨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그럼 주류가 누군가? 주류는 국민의힘의 주류가 누군가? 예. 전 여전히 친윤들이라고 생각해요. 파면된 이후에도 그럴 것이다. 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 친윤의 핵심적인 라인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들이 판단하겠죠. 두 가지 길이겠죠. 대선에서 얼마만큼 지지율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핵심 지지층들의 강도를 높일 것인가. 이 두 가지 정도의 선택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제 생각에는 앞에 게 쉽겠습니까? 뒤에 게 쉽겠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볼 때 뒤에 게 쉬울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야당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근데 야당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견고하게 잘 쌓아서 우리 힘대로 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초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같은 경우 검찰과도 싸울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이 뭐가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예. 그때부터는 뭐가 존재하죠? 민주당이 존재합니다. 검찰을 같이 박살을 낼 정당들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에요. 예. 검찰이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누구한테 지금 고개 숙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예. 자, 새롭게 등장할 권력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검찰이. 예. 지금 하는 행태를 보게 되면 이런 걸 왜 흘리지? 뭐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어서, 제 생각에는 지지층 강도, 그러니까 지지층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예. 아까 김홍남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이 그 패권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끊임없이 차기 정부를 계속 공격해내면서 자기 지지층 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윤석열을 우리가 지킬 거야. 부분적으로요. 예. 사면 이런 거 다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 끌고 가고, 핵심 지지 끌고 가면서 3년 또는 5년 예. 후에 재기를 노리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정권이 교체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면법부터 개정해서 아. 내란 혐의자는 사면 불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또 어떤 형태로든 사면권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사면도 꼭 전에 예, 사면을 꿈꾸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는 싹을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생각이 비슷합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거 보면 개헌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내란 종식과 내란 진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프레임 전환용으로 개헌이 등장한다. 이건 뭐 사실 2025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박근혜가 이제 그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여론몰이가 필요해서 개헌을 들고 나왔다가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샀고요. 뭐 지금도 사실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뭐 여론조사 돌려보면은 개헌을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 특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차기 대통령을 줄인다, 이제 이런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국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와서 개헌 얘기 또 꺼내는 거 보면은 내란 세력에 준하는 인간들이 다 그 개헌 이야기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는가. 뭐 물론 저도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선후 관계는 명확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내주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들 우리가 좀 많이 했는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가 부족하다라는 지금 우리 제작진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이 동접자가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좋아요가 만 개도 못 되느냐, 이제 이런 말씀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좀 후지게 얘기 많이 하는데, 좋아요 안 누르면 윤석열. 심하다. 아이.
윤석열이 되기 싫은 자 지금 당장 엄지를 눌러라. 자, 이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이 명태균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제 뉴스타파에서요.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명태균의 은밀한 거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고 나서 조금 놀란 게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거짓말이 좀 많더군요. 특히 차명폰과 관련돼 가지고 딱 한 번 전화 왔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준석 의원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즉 명태균이 차명폰을 써서 2024년 명태균 게이트 첫 보도가 나온 이후에 정치인들과 연락을 하려고 이 차명폰을 쓴 거 아니냐는 의혹, 첫 번째. 두 번째, 이 차명폰을 쓰면서 진술을 맞추거나, 진술 맞추기, 말 맞추기라는 것은 수사 대상자들끼리 그런 걸 하면은요,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으로 봤을 땐 그걸 증거인멸 시도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들 보기 때문에 이거 차명폰을 쓴 것도 수상하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도 궁금하고, 근데 청년 정치인 이준석과 은밀한 거래를 했다? 요거 일단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이 보도를 우리 세 분 다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 여기 일단 차명폰 가기 전에 검찰 수사보고에서 확인된 명태균 씨와 이준석 의원의 대화 내용 중에 제일 저는 결정적으로 보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 징계 국면에서 굉장히 난처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더라도 대표님을 꼭 지켜내고 제가 대표님을 꼭 대통령 만들어낼 겁니다. 내일 김종인 위원장 뵈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2022년 6월 19일에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김종욱 박사님, 요게 그냥 그 지지자들이 아유 우리 김종욱 박사님 국회의원 되실 겁니다. 이런 문자 보내면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일반 지지자가 보내면. 감사하죠. 네, 감사하죠. 근데 이게 그런 성격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미 이제 이준석, 그러니까 명태균의 그랜드 플랜은 어떤 거냐? 맨 처음 시작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예. 이걸 통해서 명태균이 장기적으로 정치적인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컨택을 했는데 홍준표는 안 될 것 같고, 예. 윤석열로 간 거잖아요. 윤석열이 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3년만 하십시오. 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경로를 하면서 내가 3년만 해? 5년 다 해야지? 네. 결론적으로 지금 3년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명태균은 참 예를 들어 예지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예. 그 이유를 생각했던 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되는 거잖아요. 대표님 꼭 지켜내고 제가 대표님 꼭 대통령 만들어 낼 겁니다. 대통령. 네, 그래서 내일 김종인 위원장님 뵈러 갑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한쪽에는 완전히 윤석열을 거의 이제 바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선인은 윤석열을 얘기합니다. 정치적 기반이나 정무 감각이 없어서 윤핵관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믿습니다. 당선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건희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딱 보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예. 내가 김건희를 컨트롤을 해서 윤석열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 장리무사 뭐 이런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3년만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준석을 만들어내면 내가 앞으로 10년은 권력을 구가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 초기부터 다 나왔던 건데 예. 사실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이 카톡을 보면 우리가 추정했던 내용 자체가 거의 사실로 가고 있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명태균이 하는 얘기들은 대체적으로 과장도 있고 예. 약간의 어떤 양념도 MSG도 있지만 예. 대체적으로는 그 길로 그냥 계속 온 것 같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예. 이런 판단이 들어서 여기에 따박따박 괜히 말대꾸 하다간 예. 오세훈 꼴, 홍준표 꼴이 난다.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현듯 떠올랐는데 다음번에 대통령 꼭 이게 보세요. 2022년 6월 19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3월 9일 날 본인 생각으로는 명태균은 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고 예. 벌써 3달 만에 차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1년에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시 시장 아니었을 테니까 처음 만났을 때 다짜고짜 물었다고 했죠.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
말 잘 듣고 배신하지 않고 본인을 자범 취급하지 않고 쭉 갔으면 오세훈이 이제 대통령 되는 거죠. 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거죠. 예, 예. 대통령 하겠다고 했으면. 예. 그런데 도움 받고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시장이 됐는데 예. 본인은 거의 뭐 돈 뜯어대는 사기꾼 자범 취급하니까 분기탱천한 거죠. 가장 배신감을 크게 느꼈던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준석한테 넘어간대요. 대통령 만들어주겠다로. 우리 김영남 전 의원께서는 요 어떤 두 사람 간의 대화 카카오톡 2022년 버전입니다. 이거 참여폰은 다음에 얘기하고. 예.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봤어요. 근데 이제 예. 그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지금 중요한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어요. 예. 누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대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한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늘 대선이 다가오면 이른바 뭐 별의 순간 뭐 이런 운운을 하면서 예. 바람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네. 누굴 이렇게 띄워요. 뭐 최근에도 그러고 있고, 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띄우잖아요. 슬슬 띄우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만의 힘 갖고는 대선을 그 만들어내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은 중요한 바람잡이가 한 명 더 있고 세 사람이 한 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2020년 3월 대선을 치른 거고, 예. 당시 윤석열 후보를 한 사람은 뭐 별의 순간이라고 그러고 띄워주고,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뭐 이렇게 만든 것 같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예. 당내 경선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뭐 사실은 더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 당적이 예,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사실은 뭐랄까요, 그냥 한 팀으로 움직인 거예요. 원팀, 그러니까 이제 팀 김종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어떤 분들은 팀 명태균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는 아마 2021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당선 과정에서는 팀 김종인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요 이제 당 대표를 그러니까 명태균이 이준석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라고 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팀 명태균으로 움직여서 대선까지 가게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 보면은 뉴스타파 보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이준석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는 상의한 적이 없다라고 철저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본 카톡은 상의가 아닌 건가요? 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은 이 명태균의 차명폰으로 이준석과 최소 16차례 메시지 대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2024년 말에 검찰이 이 명태균의 차명폰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보도가 다 이미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던 것이 그저 한 번뿐이었다 정도로 채널A 라디오쇼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차명폰의 번호가 원래 저장된 번호가 아니니까 한번 전화가 온 거 그냥 어떻게 안 받냐 그냥 받았던 것 뿐이다 정도인데 보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이 차명폰을 통해서 나눈 내용들 뭐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 간의 대화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정진석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난을 함과 동시에 그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하고 여러 소통을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명폰을 통해서 연락을 아주 조금 했거나 한 번만 했다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죠. 요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작가와 명태균 씨가 소통을 한 문자를 이준석 의원에게 공유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진석이니 나경원이니 헛소리하는 거 하나하나 다 반박할 테니 명 사장님이 중요한 사실관계들은 필요할 때마다 공유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네 대표님 하고 나서 그 아까 제가 얘기한 라디오 제작진 작가와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줍니다. 요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명태균 씨가 요거 시점이 작가하고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명태균이 언론에서 스피커로서 활동하던 시점이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잖아요. 예.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명태균을 인터뷰하려고 언론들이 다 혈안이 돼 있던 시점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단독 인터뷰를 많이 따내던 시절이라 내가 했던 말을 CBS 뉴스쇼 제작진이 이렇게 좀 수정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작가가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주고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론사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내용을 누구에게 줬느냐? 차명폰을 통해 이준석 의원에게 줬다라고 하면 요거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완전히 평론가 순환 시대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와요. 체크도 못할 만큼 뉴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차명폰을 왜 쓰죠? 이준석과 명태균은? 제가 궁금한 게 그대로. 차명폰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이준석은? 아니 맨 처음에는 그죠? 해명할 때 그러니까요. 그냥 모르는 오는 걸 와서. 받았는데 어떡하라고 한 번만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차명폰으로 계속 통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쌍방간에. 쌍방간의 통화인지 모르겠지만 문자는 나왔네요. 어쨌든. 뭐 통화 하나 문자 하나 서로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소통은 번호로. 사실인 거죠. 그죠? 그렇다면 차명폰으로 통화한 자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차명폰으로 문자를 하건 통화를 하건 했겠죠?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제가 볼 땐 명태균과 이준석이 이 사건의 본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종의 증거를 서로 짜맞추기 하는 방식의 내용들이 오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살고 쟤들은 죽이자라는 내용. 왜냐하면 명태균이 다 죽인다고 죽인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명태균이 신뢰했던 사람은 이준석이었다. 근데 최근에는 생각이 바뀐 것 같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나 차고 넘친다. 이준석 내가 내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마 가장 명태균이 신뢰했던 그리고 지켜야 됐던 사람은 이준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준석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리를 나름대로 자기가 증거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의 큰 어떤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명태균과 이준석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 차명폰에서 오간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김유정 의원님. 죽일 수 있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30명. 그 안에 이준석 의원도 반드시 들어가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심성의껏 여론 조작을 하건 뭘 하건 해서 도와줬던 사람이 본인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대할 때 혹은 너무나 거리를 두고 딱 잡아 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가진 패가 이거야라고 다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의원도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밀접하게 뭐 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지금 이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주고받고 했던 거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한 차례뿐이었다 뭐 크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그 칠불사에서 그 복숭아지 매화인지 심었던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래서 닭 잡아 떼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도 네 건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뭐 방송가에서도 사실 지금 당장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건 뭐 제가 일찍이 밝혔습니다만 뭐 사실 언론사나 방송사에서는 인터뷰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수사 대상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터뷰를 따놨다가 검찰 조사 내용과 맞춰보기도 하고 혹은 다른 수사 대상과의 진술과 맞춰보고 진술이 또 달라지면 여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너무 다수의 언론들이 그때 당시에 수사 대상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마이크를 쥐어주면서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잇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보고 나니까 어라? 그때 당시에 제일 열심히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 둘이 이런 사실 자신들이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고 어떻게 실렸고 하는 것들을 공유를 서로 받는데 이거를 차명폰으로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남기도 합니다. 말 맞추기 같죠?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제목도 말 맞추기 하고 물음표예요. 우리는 그런 걸 또 의문점이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뭡니까? 대강 그거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의문점이라고 얘기를.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뭔 얘기를 해야 돼? 난감하네요, 이거 진짜. 근데 이제 어쨌든 수사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바라봤을 때 검찰의 수사 보고서에서 확인된 거니까 검찰이 이걸 알고 있다면 이준석과 명태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제 이 대목이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 씨가 오세훈, 홍준표를 제일 먼저 찍었다고 해서 거기가 제일 타겟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증거 수집은 다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장 범죄 혐의가 무거운 사람, 그리고 명태균 씨하고 부정한 행동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순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명태균이 오세훈, 홍준표 난 죽일 거야 뭐 그게 아니고 껍질을 벗기겠다고 예, 껍질을 했었죠. 벗기겠다고 그랬죠. 예. 그 순서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오해 내지는 뭐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다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가장 나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중요한 범죄를 같이 했던 사람 순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 그 순서만 어긋나도 검찰은 나중에 뭐랄까요, 분명히 그 부분 지적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번뜩 직감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에 대한 김용남 전 의원만의 탁월한 분석입니다만 더 나아가진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철희님, 이준석은 한겨울밤의 꿈이었냐, 홍매화도 심고 일장춘몽이라 오호라 개꿈이었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드론나님, 주지수님이 홍매화 뽑아버림, 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실제 뽑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갔더니 아, 진짜 뽑았답니까? 없어졌대요, 그 홍매. 세상에. 예.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대 이상의 이제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은 뭐 이미 보도가 됐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3부의 의미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멋쟁이병 5명이 들어간 카카오톡인데 이정호 씨가 체크할게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하니까 아마 송호중 씨 같아요. 네 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저는 여기서부터 이상하다. 체크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5월 14일이 일요일입니다. 그 다음 날이 5월 15일 3부 토건 이제 주식 거래를 보면 처음 종가 기준으로 1,013원이고 거래량이 100만 주였는데 5월 16일 날 화요일 날 바로 김건희 여사가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을 접견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7일 날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방한 중인 우크라이나 1총리 겸 경제부 장관과 대외경제협력 기금을 주겠다라고 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억 5천만 달러를 주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거래량이 급격히 뛰기 시작하면서 삼부토건의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5월 21일 날은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에 삼부토건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각종 MOU를 체결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재를 7월 17일 삼부토건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5,000원, 아까 말한 5월 17일보다 1,000원대에서 5배 상승한 가격으로 종가를 마칩니다. 자, 2달 만에 5배로 뛰어오르게 된 겁니다. 지금 김승원 의원이 아주 정리를 잘 해주었는데, 윤경호 소장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봐야죠? 그럴 징후가 아주 농후하죠. 그러니까 지금 2달간에 5배 정도의 주가가 뛰었다는 거. 그 다음에 저기서 거론이 되는 송모, 송호중, 그 다음에 이종호, 이모, 이런 자들이 가지고 있던 계좌에서 이익이 실현이 됐다. 그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했잖아요. 100억 원대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저건 특정한 세력이 분명히 개입을 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젤렌스키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한국에 왔을 때 김건희가 만나고 또 지금 김승원 의원의 얘기에 들어있지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MOU 체결 등등등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실제로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 삼부토건을 데리고 폴란드까지 가고 이게 다 정황 증거가 지금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걸 뭉개고 있었느냐?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그 세 글자가 이건 뭐 언터처블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금감원도 눈치 봐, 뭐 경찰도 눈치 봐, 뭐 검찰은 당연히 이건 뭐 뭉개는데 앞장섰을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앵커께서 딱 한 말씀 하신 거 뚝이 터졌죠. 네, 사실 이 삼부토건에 대한 뭐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 사건이 터진 게 정말 공교롭게도 김규현 변호사가 임성근 구명 로비를 하던 이종호와의 멋쟁 해벽 카톡방을 공개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내일 3부 체크하고, 여기서 시작된 건데. 그 문자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예. 내일 3부 체크하고, 여기서 3부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과연 골프 3부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골프 3부에 대한 의문이 아니고. 아니죠. 그놈들이 그걸 막 우긴 거죠. 이런 그렇죠. 요원처럼.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걸 국회에서 밝혀주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골프 3부가 있습니까? 임성근 없습니다. 이게 유상범이죠? 네, 유상범이죠. 유상범인지 유삼부인지 그 녹취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유상범이 유삼부가 됐죠. 네, 유삼부. 한번 준비됐으면 들어봐 주세요. 이거는 골프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골프 얘기예요. 근데 이게 느닷없이 아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자, 골프장에 3부가 있어요. 1부, 2부, 3부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3부 토건의 얘기가 왜 연결이 됩니까? 골프를 안 쳐보셔서 모르시는데, 자, 임성근 사단장. 네. 그 골프장에 3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대는 없습니다. 그럼 이날 다른 데는 있어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3부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임성근 증인. 네. 그 해병대 골프장에 3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3부 없습니다. 4부도 없죠? 네. 그러면 3부 체크는 뭘 체크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3부는 없다 이거죠? 네, 3부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3부는 없다는 것은 오늘 밝혀졌군요. 아이고 참 아니 그러니까 유상범은 짜고 치려면 미리 뭐 말이라도 맞추든지 알아보기라도 하든지 임성근도 참 그러네. 유상범이 같이 봐주려고 한 건데 3부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없는 3부 있다고 그러고 나중에 벌을 좀 본인이 받든지 얼마나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보통 알아보겠습니다 할 텐데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주장하니까 뒤에 약간 군인도 웃고 막 웃음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면서 본인도 이건 빨리 없다고 하는 게 맞겠다라고 괜히 10대 맞을 거 100대 맞겠다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표정이. 저 상황에서는 그래도 임성근이는 부끄러움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한 거고 유상범이는 그 부끄러움이라는 것조차도 뭔지 모르는 작자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유상범이가 아주 윤석열의 채찍근인데 작정하고 3부 토건이 아니라는 걸 상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강한 부인이고 강한 공작이다 보니까 진짜 3부 토건이 맞구나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기현 변호사는 당초부터 이게 3부 토건이라는 걸 알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3부 토건 이야기를 계속했고 사실 이 3부 토건을 띄우기 위한 작업은 2022년도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부터 우크라이나 테마주다 아니다 뭐 기사가 잘못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기현 변호사는 그 전부터 계속 3부 토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3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3부 토건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5월 14일에 이 카톡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기현 변호사 본인은 과연 3부 토건 주식을 샀었느냐.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궁금한데요? 네,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사지 않았다. 샀으면은 맨날 생활비 없다고 끙끙대더니 샀으면은 자기가 저는 또 정황이 더 확실한 게
아까 저기 바깥에서는 윤한홍, 이철규, 장재원이 핵심 찐윤이었잖아요. 권성동, 김건희 씨한테 뭐 충고 하나 했다 밀렸고 완전히 밀리고 내각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추경호하고 원희룡이거든요. 양평 고속도로도 연루됐던 자들인데 딱 여기서도 나오는 사람이 딱 거기입니다. 김건희, 추경호, 원희룡. 가장 이너서클이고 무조건 윤석열 김건희한테 맹종했던 자들. 그러니까 이건 3부 이하에 딱 떨어지고 그리고 위에는 다 숫자를 1, 2, 3으로 썼잖아요. 보통 이게 급하면 우리가 숫자를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위에는 다 아무리 급한데도 다 숫자를 1, 2, 3으로 다 썼는데 3부만 한글 3으로 쓰는 것도 이 사람들 스타일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가 3부 토건을 샀으면 또 이야기가 재밌어졌을 텐데 풍성하게.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충분히 3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기현 변호사가 제가 그걸 샀으면 떳떳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 주가 조작범들인지 모르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범들인 걸 이미 알려져 가지고 근데 삼부토건이라는 게 단순히 주가 조작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기업 뭐 상장 종목 이게 아니고 조남욱이라는 회장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와의 개인적인 친분. 그렇죠. 그다음에 김건희가 그 전에 줄리라는 이름으로 막 입방아에 올랐을 때 그 일했다는 뭐 얘기되는 곳이 과거에 지금은 헐리고 사라지고 다른 호텔이 지어졌습니다만 르네상스 호텔에 있는 어느 술집 이런 연결고리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라는 단순히 자기들이 한번 해먹기 좋은 대상의 종목이 아니라 이건 그래서 저는 이 삼부토건 관련된 주가 조작 이 조사에는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종호, 송호종 등등의 주가 조작 세력 말고 대주주도 분명히 차익 실현한 게 있는지 또는 대주주가 거기에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 이것도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자들은요, 꼭 뭐 이렇게 고약한 게 생기면 막 머리를 굴리나 봐요. 이건 뭐라고 핑계를 댈까? 지금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것만 해도 바이든 날리면 인원 요원, 이 3부 참 덥샵 브라운 님이 날카롭게 지적하셨네요. 날리면 요원 3부 흐흐흐. 그러니까 유상범도 검사 출신이죠. 네. 윤석열이랑 같이 BBK 무죄로 만든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이 참 그 법을 배워가지고 이런 데만 머리를 쓰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요, 이제 삼부토건 이복현까지 나서서 이건 중대한 사건이다 들여다보겠다라고 하고 이복현이 누굽니까? 윤석열이 검사 출신을 갖다가 금감원장을 심어놨어요. 그런데 뭐 이건 도망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주범 저는 김건희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 고리를 딱 보면 김건희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이제 상습범이고 재벌은 걔 못 준다는 거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우리가 지금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건희는 이거 할 때는 설사 이건 뭐 나중에 드러나도 내가 대통령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먹는 거죠. 얼마를 벌었는지 이거 밝혀야죠. 이번에 휴대폰 반납 안 하고 제대로 조사해야죠.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 들여다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왕거래 시추. 이것도 물론 그때 당시 뭐 명품백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여론 전환하려고 했겠지만 저는 김건희가 이것도 어떻게 한몫해 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정말 모든 사건 하나하나에 김건희 씨가 연결이 됐다면 이거는 다 어떤 국가의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힘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걸 띄워놓고 삼부토건에서의 연결고리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종호 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가 누구냐면은 이 삼부토건 아들인 조성옥 이 아들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되려고 하는데 본인은 서울구치소에 더 있고 싶어 한다. 이런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좀 알아봐달라. 이런 로비까지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삼부토건 회장 아들의 어떻게 보면은 수용시설 뭐에 대한
이런 민원까지 넣을 정도면은 뭐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의,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한부토건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라면은 여기에 이어지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죠. 여기서 다이렉트로 사실은 VIP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여기서의 VIP는 김건희 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민원까지 모두 챙겨줄 사람, 그 VIP는 바로 김건희 씨를 향해 있고,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삼부토건의 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검찰이 이복현 원장이 하필 지금 시점을 골라서 이거를 뉴스화하고 기사화하고 지금 와서 발표를 하는 거는 그 이유가 김건희 씨가 아직도 극우 유튜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영향력을 한동훈을 공격하는 걸 멈춰라, 이런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지금 뭐 계엄이 되고 뭘 해도 내가 조선일보 폐가에 목숨 걸었어 라고 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 폐가에 목숨 걸었어 라는 거와 발맞춰서 그분들도 다 동조하고 있었고요. 거기 극우 유튜버들도.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도 그만하고 내려오고 이제 물려줄 어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의 손을 좀 들어주는 모습을, 모양새 이런 거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안진걸 소장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해 보여도 이거 수사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건은 도이치모터스도 훨씬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복현이 직접 나서서 무려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그래서 중요 사건으로 보고 분석 중이라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밝혔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복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서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비호했던 자이거든요. 근데 찐윤이지만 이복현은 친한동훈계로 분류가 되거든요. 윤석열 약간 멀어진 걸로 분류가 됩니다. 비상계엄도 비판해가지고요. 이것은 충분히 일단 권력 힘이 빠져가지고 본인이 계속 비호다 본인까지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라든지 사건 은폐로 처벌됐으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선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이렇게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우리가 조사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라라는 친한계의 몸부림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이복현이 뭐 불공정거래가 바로 성립되는 건 아니라고 신중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100억대 이상한 시세차익이 있었다, 이상한 중요 사건 시세차익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금감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걸 밝힌 자체가 이것을 주가 조작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도이치모터스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2달 만에 그냥 5배로 뛰어가지고 그냥 그래프 확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시에도 이건 주가 조작 아닙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확실한 뭔가가 이제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뭐 조그만 소액 투자자들은 볼 거 없이 큰 손들만 딱 보면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에 대한 단죄가 필요한 거는 자본시장에서 기본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데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삼부토건은 결국 2024년에 여러 가지 뭐 회계 부실 뭐 이런 이유로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뭔가 더 뭐 이게 종이 조각처럼 돼서 손실을 더 입게 된다, 이런 걱정할 필요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키 플레이어들, 그 당시에 이 정보를 가지고 해먹는데 관여했던 그 세력들만 정확하게 짚어내면 가능한 거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대주주의 연루 여부도 반드시 규명을 해서, 그러면 아마 분명히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가 버젓이 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근데 대주주의 명단을 체크한다고 김건희 여사 이름이 바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좀 않고. 김건희가 대주주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주주와의 연루. 차명 계정. 예, 연루로 확인해 보다 보면은, 타고 가다 보면은 이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김기현 변호사도 거기 분명히 나올 것이다. 왜냐면 김건희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서야 이 삼보 내일 체크하고 때 이 밝혀진, 무엇보다 뭐 임성근을 로비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종호가 오히려 박정훈 대령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이 김규현 믿지 말아라. 김규현은 다 말하는 게 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음해를 하면서 김규현 변호사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게 3부 내일 체크하고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쭉 보면은요, 윤석열은 몰라도, 뭐 윤석열은 이제 김건희니까 어차피, 이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늘려볼까. 오로지 그것만 들여다본 것 같아요. 돈, 성공, 출세. 이렇게 가면서 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은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는 아마 본인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했던 것 기억나시죠? 권력이라는 게 그래. 뭐 다 알아서 기어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 사실 권력이라는 게 무섭거든.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뭔 이게 원흉이야 다 지금. 뭐든 내 소문에.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저렇게 천박한 여자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다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 제가 그때 부끄럽다고 소리쳤던 것들을 많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로즈마리님, 이채양명주 배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채양명 수고3 고래 3부 고래하고 3부. 예. 아이고 참. 이채양명주 고3 대한고래와 3부까지. 네. 근데 지금 들어도 섬찟하네요. 내가 정권 잡으면, 네. 우리 남편이 집권하면, 네. 우리가 집권하면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 본인이. 내가.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인터뷰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대통령 후보니까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해. 그 오빠의 국정 개입과 본인이 대통령을 행세하는 것이 또 녹취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정필성님, 앵커님 우리도 3부 만들어요. 잘하면 100억이 아니라 100만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1부, 2부 하는데 3부 하자고 그러시는데. 3부 있습니까? 3부를 혹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골프를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예, 진짜. 잘 모르실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를 치러 가면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걸 티오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골프장은 한정돼 있고 사람을 많이 받기 위해서 1부 시작 시간, 2부 시작 시간 이렇게 나누고, 이제 여름철 같은 때 해가 좀 길면 3부까지 만들어서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볼을 그냥 18호를 풀러 가동하는. 예. 그래서 이제 3부 하는데 유상범은 골프를 좀 친 모양이죠. 그런데 아까 쾌도남마님께서는 이 내용을 잘 하시네요. 모든 군부대 골프장에는 3부가 없습니다. 등화 관제 때문입니다. 공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골프장은 아예 3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군부대 골프장은 골프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체력 단련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군인들의 어떤 체력 단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군부대 골프장은 카트도 없습니다. 걸어 다니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공군부대에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비상사태에 곧바로 출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 대기 개념으로 혹시라도 비행을 하지 않을 때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군부대 옆에서 체력 단련하다가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민간인 골프장 3부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아까 저도 듣다가 다시 보면서 참 저자는 기본이 안 된 자구나.
혹시 이 3부가 그 3부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런데 아예 단정을 해요. 이 골프장, 이거 3부는 골프장 3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남들은 당신들 잘 모르나 본데. 잘 모르나 본데. 지가 고험사하면서 겁내 골프치 다닌 것도 자백한 거죠. 그렇죠. 팬 업자들하고 골프 쳤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다시 들어봐도 김건희 너무 천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저런 천박함을 확인해놓고도 1639만 명이 거기에 속았다는 게 저는 두고두고 말씀드립니다만. 속았다기보다는 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결합돼서 아 나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자들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지 전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자들은 다 알면서도 지금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속으신 분들도 있겠죠. 예. 속으신 분들도.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더 나쁜 거죠. 그렇죠. 아, 그렇기 나쁜 때문에 거죠. 지금도 눈을 감고 그 사람들이 어떤 행태,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 이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익에 맞춰서 가는 그런 것들이지 단순히 그렇게 그냥 마냥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다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미워서 네. 덜 미운 누구를 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미워 그런 안 미워 사람도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근데 그 무엇보다 그 기저에 깔린 거는 나의 이익이 저들의 이익과 부합이 된다. 내 사업이 내가 그리고 내가 해먹을 돈이 저들의 이익과 부합이 된다. 그 부합의 관점이 자신의 지향점을 만들어낸 거고 그 지향점이 절대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것인데 특히나 이재명은 안 돼라고 하는 거는 이것과 완전 배척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뭐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개편을 추진하고 뭐 상속세에 대해서도 좀 공제 범위를 완화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또 하는 사람 생각나는 게 원희룡입니다. 그렇죠. 정말 나쁜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룡은 그래도 참 한때 촉망받는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제주지사도 했고 또 학교 다닐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력고사도 수석하고 서울법대도 수석하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아니 자기가 장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러 가는데 만약에 김건희가 3부 데리고 가라고 하면 정말 그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거 민간인을 이렇게 특정 기업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따로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든지 그걸 노골적으로 3부를 데리고 가? 그거 왜 그렇게 됐느냐. 나쁜 짓을요 처음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면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더러워진 몸 이런 자포자기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엮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니는 측면도 있고 지금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의혹도 지금 드러나겠지만 원희룡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그걸 일단 막았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한번 딱 그렇게 꼬이니까 계속 코가 끼어가지고 이것도 하라면 하고 개가 돼버린 거예요. 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고속도로는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원희룡이 정말 개소리를 했죠. 갑자기 서울 양평고속도로 해명하니까 이해찬과 이재명이 만든 공작에 이재명 나오라 그래! 하고 국회 소리를 지르니까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느닷없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가 제가 여러 번 답사했지만 선상가 조상묘가 아닌데 원희룡이 큰 소리를 칩니다. 선상가 조상묘인데 누가 그리 도로를 트냐고. 가보지도 않고 그냥 김건희가 써준 대로 다 읽었던 것이죠. 제일 먼저 아마 저는 윤석열이 파면되면 다음에 터져 나올 게 자 이제 이철규 나왔고 장제원 나왔고 3부 나왔잖아요. 다음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쪽에서도 분명히 뭐가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치학 명주가 다 이제 나오죠. 예, 보십시오. 헛되고 삿된 것들은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또 하나 떴더라고요. 박정훈 대령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고생했습니까? 근데 무죄를 딱 받았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인사근무차장에 임명이 됐네요.
예. 1년 6개월 만에 보직을 받은 겁니다.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이게 적합한 보직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병만 보고 앉아있는 세월을 끝내게 된 거죠. 참 고생 많았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한 그리고 외롭게 싸운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해병대 내에서 주변의 동료 또는 선후배들이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요. 여전히 해병대 내에서는 박정훈 대령을 비주류로 취급을 하는 듯한 그런 기류를 슬쩍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건 정말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도 이번에 이렇게 윤석열이 무너질 것 같은 거에 맞춰서 뚝이 터지듯이 저는 바뀔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박정훈 대령의 그 외로운 싸움이 그런 것만이라도 동료들만이라도 좀 따뜻한 시선으로 감싸주는 그게 왜 안 될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들더라고요.